네, 여기 강의실 1월 초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합격 설명회 뭐 보시고 오신 분 있을까요? 시간이 되셨나요? 집에 가서 아마 주무시기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막 첫날이고 개강 첫날이고 아마 긴장감도 되시고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뭐 아직 시험 떨어진 울분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술도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막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면 시작하면은 제 이름은 구영모라고 합니다. 구영모라고 하고요. 이제 몇 년 전에 교사 임용 시험에 붙어가지고 서울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이곳으로 이제 끌려가지고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한 근 2달 동안 거의 사표를 이제 11월 달에 내고 지금 저는 여기 앞에 서 있는데 거의 뭐 2달 동안 3일 쉬었어요. 3일 막 여러분들 2차 수업 이제 끝났다 그래서 2차 수업 시험 한 180명, 뭐 200명 걸 거의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보면서 막 허리도 나갈 뻔하고 거의 3일 쉬고 막 교재도 써야 되고 또 1차 발표 이후에는 막 경기도 자기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막 끔찍한 막 글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20-30편 막 피드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쾌행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품고 왔어요. 여러 가지를 품고 왔어요. 여기서 꼭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 이런 엄청난 야망을 갖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 여러 이제 임용 시험을 이제 아마 준비하시고 오셨을 거고 여기 되게 선생님도 계신데 역사 임용 시험은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경쟁률이 한 10대 1도 안 되는 아주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다가 2000년대 말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뭐 그 시기를 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푹싹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4명만 뽑았던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아름다워 90대 1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임용 발표 막 튀고 발표 날 뭐 다 울면서 집에 가고 막 학원에서는 막 대규모 환불 시위가 벌어지고 막 엄청난 시위가 있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가라앉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제가 첫 시험 할 때 저는 이제 그 90대 1 바로 다음 해가 4학년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가 서울 기준으로 한 45대 1이었거든요. 45대 1이었고 그 이듬해 가면 20대 1, 그 다음에 뭐 18대 1 뭐 이 정도로 낮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을 뭐 정말 재수없게 3번을 봤어요. 원래 초수 때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하늘의 계시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지금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짜증나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제 점수 분포들을 쭉 봤어요. 점수 분포들을 다 일일이 타자를 치면서 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저처럼 가슴 아프신 분이 한 2분 정도 있어요. 뭐 다른 지역 썼으면은 붙고 남았을 점수, 그리고 다른 지역 썼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합격을 논해볼 수 있는 점수가 한 6분, 8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내려가시는 분들 있고, 이제 뭐 꽈락을 아름답게 받고 오신 분도 가슴 아프게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자, 근데 뭐 학습 전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논해 봐야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떨어지셨는데 1열부터 여기 앉아 계신 거는 정말 굉장한 용기고 정말 잘하신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합격을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어 학원 다니고 뭐 이상한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 이상한 거 하면서 막 준하계사 시험도 준비해보고 막 이러다가 소수 때 떨어지고 재수 때는 더 짜증나요. 재수 때는 1차를 정말 압살로 붙었어요. 1차 뭐 거의 전국 성적권으로 붙었는데 2차 이때는 이제 시험이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요. 1차 성적은 최종에 안 들어가요. 성적이 안 들어가고 1차 시험 패스만 하면은 2차부터 이제 최종에 들어가는데 1차를 압살을 하고 2차 시험 논술을 보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한 문제를 2문제 모르겠는 거예요. 논술 4문제인데 한 문제가 뭐야? 막 이러면서 멘붕에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문제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망쳐가지고 네, 여러분도 뭐 이제 앞으로 2차, 3차, 이제 2차 시험 준비할 때 제가 계속 말할 이 사례를 계속 말할 건데요. 제가 이때 한 문제 망친 거를 이미 날린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열심히 3차 준비를 했으면은 3차까지 가는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괜히 막 스스로 투덜거리면서 짜증내고 나 초수에 못 붙어서 짜증나는데 삼수라니 막 이러면서 혼자 찌질대다가 2차를 붙었어요. 근데 2차 시험 붙었는데 3차 시험까지 시간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대충 준비를 하면서도 늘 한 문제 날린 걸 늘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가 3차 시험에서 제가 아마 95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마 97점 정도만 받았어도 합격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수가 없었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이제 삼수를 하게 됐고, 이때는 서울, 이때는 서울 안 뽑아서 경기, 마지막에 다시 서울로 봐가지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야, 난 삼수 이외에는 정말 끔찍해 말하면서 했다가 붙어가지고, 이때 교육학 원술 첫 해였는데 붙어가지고 약 4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쭉 말을 할 건데요. 제 소개는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저 선생님은 삼수라는 걸 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자의 마음을 정말 잘 알겠구나. 이 초수 때도 서울만 안 썼으면, 서울과 경북만 안 썼으면 합격하고도 남을 점수였는데, 이때부터 불운이 시작돼가지고, 저분도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여기서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경험상을 말하는 건데, 1, 2월 그냥 날리는 거 정말 시간 아깝다. 그리고 지금 벌써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정말 잘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거는 역사 TO가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두 번째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급 전력 때도 그때 약간 쾌한 상태로 거의 막 밤새 가지고 와가지고 쾌한 상태로 그냥 말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경쟁률이 지금 이제 10대 1의 단계입니다. 10대 1의 단계인데, 올해도 아마 크게 무난하지 않는 이상은 작년 TO, 그러니까 올해 이제 채용되시는 분들의 TO를 유지할 거예요. 큰 무리가 없는 이상. 근데 다만 경기도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경기도가 줄어들면은 다른 동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한국사 필수화라는 아직은 무기가 남아있어. 아직은 그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단 이 효과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보통은 교육과정 바뀌는 게 약발이 3년이면 끝나거든요. 3년이면 끝나는데 그 약발이 점점점 끝나고 있을 시점이 아마 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올해 여러분들 지금 1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 여기서 이제 기간제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학교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학원을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구형모차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독학의 길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디에서 공부를 하시던 간에 꼭 이 학습 전략, 올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올해 내 자리 저기 있어, 올해 한 300명 뽑을 거야, 아니면 250명 뽑을 거야, 거기에 내 자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만은 꼭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할 것이고, OT 강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할 거고,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여기 굉장히 많고요. 이미 작년에 뭐 전공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0.333점짜리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서울 썼다가 0.333점짜리 떨어지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기본반이고 하니까 차근차근 전반적인 것들을 짚어가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작년 합격생들 점수를 분포도를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1차 합격 점수 50명 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관계되실 분은 50분들 점수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모두 이제 1차 끝나자마자 내려가신 분들 거는 저희한테 아직 도착을 못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작년 시험이 됐어요. 2018년이죠 지금. 2018년. 저도 지금 나이가 한 살 늙어가지고. 근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 교육학이 어땠죠? 더럽게 쉬웠어요. 왜 쉬웠을까요? 맞아. 비교과도 있고요. 선생님, 근데 비교과만 치고가 경쟁률 낮은 게 아니었어요. 기술도 낮아요, 여러분. 기술도 낮고, 교과 중에서도 충분히 낮은 과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상위 클래스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괜히 비교과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과 내에서 유난히 높은 교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학 점수 합격자에서 점수 50분 걸 비교해 봤을 때, 교육학은 약 18점을 보통은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게 받으신 분은 15.33점이고요, 저희 학원에서. 1차 저희 역사 합격자 중에서.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받으신 분들은 20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8점을 보통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육학은요, 아마 올해 더 쉽게 나오면 더 쉽게 나왔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학 때문에 꽈락을 낸 과가, 미달난과가 있어요. 미달난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교육과정 평가에서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교육학은 최소 올해 난이도, 제가 교육학 강사는 아니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 올해 난이도 정도에서 크게 변별력은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 출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교수님이 나는 이거 낼 거야!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작년 교육기획처럼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 이상 학생은 올해도 18점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공부를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객관식 기출 시절에 수십 번도 나왔던 거, 정말 지겨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점수는요, 이제 지역마다 이게 조금 차이가 나요. 전공 점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전공 점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제가 긴장되면 목이 마르고 여기 뭔가 난방기구가 계속 저한테 직방으로 와가지고 침이 좀 말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 이제 학교 근무할 때는 난방기가 저 멀리 뒤에 있어가지고 교사만 늘 덥고 교사만 늘 춥고 막 이런 둘 중 하나였는데 교사만 늘 막 이랬는데 여기는 너무 직방으로 와가지고 저의 침샘을 지금 다 말리게 하고 있는데 전공은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가장 강원도는 올해 좀 유난히 컷이 낮았습니다. 2배수로 뽑기도 했고 고수들이 많이 지원하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보통 전공은 55점 조금 더 낮으신 분은 있는데 보통은 55점 저희 학원에서 가장 높게 받으신 분은 65점이 있어요. 65점 사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는 근데 약간 여러분들 가장 토 나오게 했던 교과가 이제 제가 담당 과목인 동양사 과목에서 여러분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사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올해는 많은 변별력을 좌우했어요. 반문 변별력을 좌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올해 학습 전략을 얘기해 보고자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동양사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었던 문항 뭐가 있었죠? 문화대혁명이요? 그건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정답률이 한 20% 넘었을 거예요. 합격자들 기준하면은 더 올랐고요. 가장 낮았던 경쟁률. 한 문제 뭐야? 맞아요. 거의 전국적으로 한 10명도 못 맞춘 문항, 한 10명, 20명도 못 맞춘 문항이 이제 한 경제시대에 있었던 납공수작책을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틀리라고 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왜 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낙국수작책을 묻었고 수많은 수험생들은 둔전제가 정답이길 원했지만은 둔전제는 아주 단호하게 X표를 그으셨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험 보신 분들 대부분 이 문항을 틀렸을 겁니다. 이런 문항은 또 나와도 틀리라고 낸 거야 하면서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률을 30% 이상, 30% 정도의 정답률을 놔두는 문항들만 공략해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요. 근데 아까 이제 문화대혁명을 얘기하셨어요. 문화대혁명은요, 어디에 다 나오죠, 책에? 동계론에 나와요, 또. 한중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틀려야 되는 문항입니까? 맞아야 되는 문항입니까? 맞아야 돼. 우리 중국사 볼 책 3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너무 각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나왔는데 이런 거는 맞아야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거는 수능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제가 보는 사람마다 문화대혁명 나왔어. 그리고 뭐 나왔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화대혁명 포인트로 꼭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공부를 할 때 중국사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교재 책 3개만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역사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동계론, 그리고 한중,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최신의 학계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는 아틀라스 중국사 시리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책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약간 중국사가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웠던 문항이 나왔던 거지 지금 현재까지 채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 냈다가는 다시는 출제해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중국사 책 10권 더 사서 더 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바이고요. 이런 거 한 문제 1점짜리 더 맞겠다고 하다가 다른 거 10점, 20점 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 중국사는 그냥 이런 정도만 보자라고 하고요. 그다음 중국사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게 통지라는 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키워드로 략이라는 걸 요구하는 키워드도 있었는데 사실 통지라는 키워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삼통이라고 해서 분명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략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략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삼통이라는 게 기출이 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 통지를 아무 데서나 백과사전에 쳐봤으면 바로 략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책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기출이 많이 된 주제네 사학사가 요새 좀 안 나왔네 그렇다면은 기출된 주제들 중에 안 나왔던 책은 뭐였을까? 그럼 통지? 한번 검색을 해보자. 그럼 통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략이라는 게 있네. 이것은 지와는 조금 다른 거네. 략 정도의 키워드는 가져가셨다면 정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럼 학원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포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답률이 1%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공부 얘기부터 푹 들어가가지고 좀 약간 분위기가 칙칙해졌는데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막 말씀하시는 거 보고 할 말이 많아서 그런데
저번 저기에 그 시험이 뭐였죠? 속각부부 키워드가 나온 문항이 있어. 속각부부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문항이 있어요. 뭐 중체 서용문을 묻거나 여러 가지를 묻고 해국도지가 널리 퍼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만 썼어야 정답으로 처리되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그 교수님이 나는 학원 강사나 뭐 일반 임고생들이 스터디로 절대 대비할 수 없는 나만의 브랜드 있는 문항을 딱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9세기 동아시아 상황을 굉장히 섹시하게 한국, 일본, 중국의 상황을 굉장히 잘 묶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보아주는 이유는 우리 동아시아 세 나라의 역사를 묶은 우리 교과에 교과서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동아시아사가 있어요.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를 보면 동아시아사가 사실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감도 있어요.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몇몇 장학사님들과 몇몇 연구위원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보면은 주제별로 하나의 주제별로 세 나라, 네 나라 역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에서 나오는 주제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의 근대에서 이 세 나라들이 만나면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건들, 뭐 중일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주제별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변별력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이 시험 말고 이 전 시험에서는 중국의 농지가 아니라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비슷한 류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왜 혁명을 치르고 있던 중국도 갑자기 토지 혁명이 아니라 토지 개혁을 했는가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묶는 여러 분석도 많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사라는 관점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거 세 개에다가 교과서로 치자면 물론 세계사에서도 양모운동 중체성이 나오니까 세계사는 당연히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동아시아에서 나오는 주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이렇게 동양사 개론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칙칙하고 중복되는 서술도 많고 심지어 오타나 오류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단점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고민을 했겠죠. 내가 여기 쓴다면은 어떤 책을 읽자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중에 나는 수많은 중국사 책을 봤는데 그래도 동양사 개론을 이길 수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분량이 두꺼워서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감히 거스르고 했다가 그거 우리만 안 보고 했다가 우리만 다 같이 틀리면은 저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사 개론은 절대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중.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어요. 섹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중 그리고 아틀라스 중국사 간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은근히 많이 기출이 되었어요.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세세하게 옆에 연표들, 조그만 연표들에서도 옛날 객관식 문항들은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 3개 기본에다가 교과서 2개 꼭 보자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건 책입니다. 책에 대한 안내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는 거 작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이제 근데 중국사 사실 워낙 다 틀린 분들이 많아요. 다 틀린 분들이 많고 합격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다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은 이제 김태규 쌤이 서양사라던가 역교를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합격자분들은 보통 그쪽 분야에서는 감점은 크게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전공 우리 한국사에서는 좀 빵꾸가 많이 났어요. 빵꾸가 많이 났는데 어떤 것이 있나 보면은 제가 먼저 이제 기억나는 것부터 하면요. 오늘 배우는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있었죠? 동부여. 동부여가 있었어요. 동부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유일하게 하나 후회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동부여를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정정답으로 부여도 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전날 한 2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온갖 논문 다 읽어보면서 고민을 한 건데 아쉽게도 부여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안 돼 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동부여만 처리가 됐는데
동부열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동부열을 틀리고 나서 막 이제 약간 짜증이 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여기 많잖아요. 보다 보면은 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다가 피터하면서 이거 뭐야, 여기 동부 여기 있네, 사료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카톡 오고 막 난리 나시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이 동부열가 제시하는 거는요. 이제 물론 이제 광개토 대항비문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낸 의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문연조만 보지 마라. 전체적으로 꼼꼼히 좀 봐라고. 되게 그것만 본다고 할 그게 아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거다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낸 건데,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시사해 주는 거는요. 한국사만 볼 게 아니구나. 중학교 역사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중학교 역사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두 종만 봅시다. 한두 종만. 자, 근데 왜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강조를 하냐면요. 중학교 교과서랑 고등학교 한국사를 이제 가져와 보면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는 세계사도 들어있어요. 중학교 교과서는 한국사만 들어있는데, 사실은 애들이 역사를 언제 제일 처음 배우죠? 역교론 배웠잖아.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4학년? 아마 5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울 걸 알아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아마 보통은 인물 중심으로 배우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아서 주요한 인물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들이 역사를 거의 처음 배우는 과목, 특히 뭐 세계사도 처음 배우는 과목은 중학교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게 배우는 학문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채질 같은 것도요. 고등학교 교과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를 보통 보시면은 그림과 함께 부와 막 4개가 그려져 있고 왕이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부채질을 굉장히 쉽게 풀어놓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의 수준도 워낙 중요한 역사적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핵심적인 사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도 한두 종 정도는 보셔도 됩니다. 이제 뭐 출간되시는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이 키워드 말고 이제 뭐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이건 사실 틀리셨으면 절대 안 되는 문항입니다. 이걸 틀리셨으면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반성문 한 10장 쓰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독자적 천하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 교과서나 보셨어도,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교과서만 보셨어도 보통은 접근하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틀리신 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틀리신 분이 있어요. 여기 뭐 이름,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속으로 쿡 찔리실 건데, 제가 이따가 이름 폭로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을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균열, 뭐 남북학파, 이렇게 북학파 얘기가 나오면서 균열을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균열을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책은요. 우리를 가장 지겹고 역사 인용 공부하면서 할 때 가장 많이 보고 가장 토 나오는 책인 한국사 통로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북학파의 얘기와 함께 균열 얘기가 서술되어 있어서 북학? 하면 바로 균열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은 이 한국사 통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책은 임고생이라고 한다면 전국의 임고생이 3,000명이라고 친다면 그 3,000명 모두가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틀렸을 때는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균열은 이제 한 통, 균열을 봤을 때는 한 통에서 보통 여기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고요. 합격자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대부분이 이 문항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많은 것 때문에, 합격자 이거 다 틀렸어요. 전국에 뭐 맞은 20명 안 되는 걸 알아요. 공부 이런 건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독자 천한관 이거 맞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균열과 그 뒤에 나오는 뭐 시리즈 단어들은 다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이거 하나죠. 그 다음 조선을 가면은, 조선 이제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은 광해군이 있었어요. 해군이. 광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죠.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광해군과 샤루 전투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 이야기가 있었죠. 어제 뭐 상담 때 했던 얘기인데. 자, 농사직설은요, 어느 책에 잘 나와 있죠? 한 통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이거 번역된 이야기는, 앞에 농상집요였나요? 그거 농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우리?
뿌셈이 있어요. 뿌셈. 그러니까 뿌셈을 꼭 보라는 얘기예요. 뿌셈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이거를 정말 틀릴 수가 없게 뿌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뿌셈을 이제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 저도 이걸 이제 3월부터 볼 건데, 근데 뿌셈은요, 1, 2권을 보시면은 멘붕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 심지어 저자가 서문에다가 나는 교과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실어놨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1권과 2권은 뺍시다. 1권과 2권을 봤다가는 여러분의 역사적 사고관에 큰 오류가 생기니까요. 3권과 7권을 보셔야 됩니다. 3권에서 7권까지를 보셔야 돼. 간혹 7권 너무 비싸요. 안 보면 안 돼요. 올해 시험 쉬었잖아요. 막 이런 식의 접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올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분도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권의 저자는 자주 사라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사라지세요. 왠지 11월만 되면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소식이 들어와요. 지금 그 해당 학교분들 좀 뜨끔뜨끔 하실 건데, 7권 보셔야 되고, 앞에 분들도 멤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에서 꼭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던 문제가,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 문항은요, 뒤에 지방금융조합을 쓰는 문항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 틀렸어, 정말. 그럼 맞았으면은 뭔가 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이거 맞을 수가 없었어. 나도 이 책의 출전을 바로 찾아냈고, 딱 문항 보는 순간, 이 책 몇 페이지 냈네라고 딱 찾아냈는데, 그런데 이거를 임고생한테까지 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바이고 정말로 힘든 거야. 그래서 저도 맞은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수십 개의 답안지를 분석해봐도 뒤에 지분금융주까지 맞은 분은 없었는데, 단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은 합격자분들 대부분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문학이야. 맞아요. 광해군 얘기를 하면은, 광해군 얘기는요, 이거는 사료를 가지고 냈어요. 교과서에 있는 사료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 한 절반 정도의 그 사료가 그대로 한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번역해서 내신 건데요. 예를 들면 비상교과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비상교과서였는데, 최소한 내가 사료를 싫어한다라고 치면은 한자 한 철반백 정도는 외우고,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사료만이라도 좀 번역해가지고 좀 보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문항을 만들 때 교과서 원사료 그대로 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일부러 빈칸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앞에 뭐 패자인가 발자인가 거기 패자였던 것 같은데, 패자라는 문항을 보고 누군가 왕이 폐립을 당했구나, 이런 힌트를 주는 단어를 일부러 갖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단어만 보고서라도 조선시대에 누군가 왕이 폐립됐네. 그럼 누구랑 누굴까?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연산군 아니면은 광해군일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네 한자 잘 모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학교에서 보니까 한국사 강독이나 동양사 강독 시간에 필수가 아니라서 안 듣고 졸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혹은 그 시간에 딴 수업을 해가지고 전혀 한문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알려주는 메시지는 한자, 정말 기본적인 한자, 정말 많이 반복되는 한자,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료들의 한자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의미고요. 합격자분들은 이거 틀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거의 대부분 맞았어. 대부분 맞았고요. 이거는 농사직설을 말하는데, 농사직설 이전에 나왔던 그 태종 때 만들었던 이두로 번역되었던, 이두로 번역된 그 책은 대부분 못 쓰긴 했습니다. 많이들 못 쓰긴 했어요. 좀 어려웠기 때문에. 농사직설 이 정도만 아셔도 됐고, 사실 뿌셈은 이것 때문에 그것도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늘 자주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그년데 뭐가 나왔죠?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회가 있었죠. 찬양회. 찬양회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틀렸어요. 정말 가슴이 아픈데 1점짜리였으니까 큰 거 없어요. 뒤에 근후에는 대부분 맞으셨습니다. 근후에는 이것도 거의 틀리신 분들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으니까 기억도 근후에, 니은도 근후에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여성단체니까 둘 중 하나는 근후에겠거니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략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기억에다가 근후에를 쓰고 니은에 그 다음 여자 단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YMCA 쓰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찬양에도요, 몇몇 교과서에서는 북촌 지방의 여인들이 그냥 뭔가 상소를 했다라고 한 줄로만 지나간 교과서들이 있고요. 몇몇 교과서에서는 이번 시험에 출제됐던 그 상소문이 그대로 있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럼 제가 해설 강의 때는 리베르 교과서를 말했는데, 리베르 교과서는 사실 이 상소문은 없긴 한데
여기는 뭐 여성 운동에 대한 뭔가 삘이 꽂혔느니 막 찬양회를 막 뭐 엄청 많이 서술되어 있고 뭐 옆에 각주로도 서술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글을 봤을 때는 거의 틀릴 수 없게 돼서 제가 그때는 리베르 교과서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체들 최대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해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한두 종을 본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보는 게 장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재를 쓸 때 계속 교과서 보고 하고요. 사실 오늘 나눠드린 이거 아직 교재가 덜 완성됐고 아직 1차 교정 전본이에요. 그러니까 교정을 2차례 하면서 좀 많이 고쳐질 거예요. 많이 고쳐질 거고 기한을 못 맞춰서 그건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월 사표 쓰고 교재에만 맨날 올인을 했으면은 지금쯤 완성을 지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수업과 함께 막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난 뭐 논 적도 없는데 교재가 덜 완성된 채로 지금 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 중이긴 한데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교재가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마 고대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사랑 뭐 이런 것에서 나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가 한 문장 더 나왔었죠. 뭐가 있었죠? 한일 협정 조약이 있어서 제가 막 박근혜 탄신 100주년 하면서 엄청 밀었던 박정희 탄생 100주년과 해서 밀었던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사실 틀리신 분들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불황각서나 이런 건 안 들어간 교과서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붙는 메시지는 근현대만이라도 교과서는 꼼꼼하게 읽자라는 겁니다. 근현대만이라도 꼼꼼하게 읽고 교과서 사료들만이라도 웬만하면 다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뭐 빈칸 뚫기라던가 모고 문제만이라던가 이런 걸 하라라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이 프린트는요. 제가 임고 전에 썼던 프린트, 임고가 시험 보기 전에 1차 여기 한국사 일단 끝내고 동양사 마무리 진짜 동양사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한국사 교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험 경향 제가 약간 못 맞춘 것도 약간 있을 거니까 지금 교정돼서 최종문 나갈 거다 방금하는데 왜 못 맞췄다라고 하냐면 분명 시험 보기 전에 쓰긴 해서 뭐 동부여 사료가 들어가 있긴 해요. 동부여 사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시험을 딱 보고 나서마다 시험 교재 트렌드를 바꿀 거예요.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서 교과서에 있는 웬만한 사료는 다 였다가 쑤셔 박을 겁니다. 한글이든 한자든 뭘로든 번역을 해가지고 웬만한 사료는 다 집어넣을 거야. 짧게라도. 아니 핵심적인 문장만이라도 집어넣어서 최대한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과서 사료 때문에 틀린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대충 쓸 거 쓰면 이미 완성 짓고 남았을 텐데 좀 그 지점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사료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광해군 이 전투도 이 사료 전투를 다루고 있는 사료가 워낙 한 3-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사료가 달라.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분량상. 그래서 그냥 취사 선택을 할 건데 취사 선택하는 와중에서 잘린 사료들 아니면 내가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B급이라고 생각해서 잘라낸 사료들은 나중에 이제 카페 홍보를 할 건데 그 카페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교과서 볼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1월 중순이나 말에 나올 그 교재에 있는 사료들만이라도 그냥 너무 썩는다 생각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서 카페에 올라있는 사료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혹시나 빼먹은 사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인간이나 빼먹은 사료는 지속적으로 뭐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면 해도 되고요. 제가 동양사 교재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냥 동양사 교재도 지금 이게 오탈자 찾아낸 부분만 지금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해요. 근데 모든 책에 오탈자는 다 있어요. 한국인이랑 중국사 제가 오탈자 엄청 많이 찾아냈어요. 이번에 교재 쓰면서 연도 틀린 거 엄청 많이 찾아냈는데 제 것만 이런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인강 수강 취소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 동영상 교재 간단하게 송보를 할게요. 왜냐면 동영상 시간은 바로 진도로 나갈 거라서 오늘 교재 안 가져오신 분 이것 때문에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할 거면요. 먼저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은 제가 굳이 짧게 쓰려고 했는데 거의 편집장님이 길게 쓰라고 해서 길게 써가지고 그냥 조금 볼만한 얘기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교재를 볼 때 저희 어머님이 교재 쓰는데 많이 울어가지고 어머님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 그래서 부영물한 사람이 이 사표를 쓰는 과정에 어머님이 많이 우셨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중국의 역사 이제 한 12페이지만 보더라도요. 12페이지, 교재로 12페이지만 보더라도 사료 웬만한 거, 동아시아사 교과서,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납국수작체 관련된 중국의 역사에서도 좀 써볼 만한 자료들, 제가 예전에 스터디하면서 냈던 자료들 같은 것들 많이들 넣어놔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사도 한 페이지당 사료가 2-3개씩은 들어갈 수 있게 편집이 돼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노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보세요. 저 주말에 워셔도 저 주말에도 연구실 글 늘 나와 있거든요. 늘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아, 제가 뭔가 교재를 잘 쓰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분노를 안착하시고 있고요. 사료를 보면은 뭐 쭉 다 있습니다. 쭉 다 나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려놨어요. 여러 가지 그려놨고, 막 그림, 저 생전 해보지 않던 막 포토샵 작업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뭐 50페이지 보면은 웬만한 중국사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사서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20개, 30개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삐뿔급까지 해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의 사료도 서문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은 다 교재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좀 책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들 위주로 한번 사료들 한번 쭉 보시면서 중국사는 이 교재랑 위주로 1일, 2월 동안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험을 앞두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이제 일본사, 그리고 이제 베트남사, 동남아시아사가 있어요. 그런 과목 여러분 정말 싫어하고, 시험을 봐도 삼수래도 오수래도 일본사 다들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요. 일본사도 그냥 G페이지 넘기시면은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18페이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포토샵 작업하면서 이런 거 도표도 억지로 막 넣고, 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도 웬만한 건 다 넣었거든요. 물론 빠진 것들도 많아요. 제가 분량상 뺀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카페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카페 이제 가입하라라고 하시면은 하세요. 지금 카페가 아직은 2차 시험생들 위주로 해서 막 2차 시험생들 피드백 날짜 있고 뭐 이름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입하시면 어떤 분들이 합격한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본사를 넘겨서 이제 156쪽에 가면은 154페이지에 가면은 인도의 역사도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평생 해보지 않았던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인도의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수능에 출제되었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사나 인도사는 보통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사료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에서 시행했던 모의고사들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대부분 넣었으니까 이것들 위주로만 보시면은 크게 동남아시아사나 인도사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긋나는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 제가 강의까지 했는데 모르는 게 나왔다면 아마 전국적인 정답률이 1% 내외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말을 이렇게 쓰니까 더 부담감이 들긴 합니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5분만 더 하고 쉴게요. 5분만. 여기 말이 좀 길어졌네. 한번 쉴까요? 더 해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아무도 말씀이 없어. 다들 수줍어하세요. 선생님 반장으로 해서 선생님 의견에 따를까요? 힘드시면 말씀하시면 손님 손을 번쩍 쓰시는데 바로 쉬겠습니다. 진도가 엄청 핵심적인 컨텐츠라고 해도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마인드,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안내, 작년도 시험 분석 간단하게 했고요. 이런 것들, 맞아야 되는 것들, 틀려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진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폐정리사업, 푸른 역사에서 나오는 한국 근대사라는 책에서 나왔대, 그 책도 읽어야 돼, 그런 거 다 접근하시다가는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야 되는 것들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고, 계속 집중하라 할 거고, 계속 시험 문제 낼 거고, 형성평가 볼 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성적이 높았으면은 제가 이제 공부 습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적 분포들 제가 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습관도 조금은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 습관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쉬고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 습관이 있어요. 어제 김태규 선생님이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 같은 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가장 많이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보통 재수에서 삼수가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초수랑 사수 정도가 그 뒤를 잇고 오수, 육수부터는 조금 더 경쟁률,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오수, 육수가 되면 좀 공부가 지겨울 수가 있어서 한 통 20번 읽었는데 더 이상 읽기 싫어 그러다가 올해 꽁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시험을 올해 준비하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올해 붙겠다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으시면 차라리 지금 여행 가세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여행 가시면 제가 인강으로 넣어둘 테니까 1주건 2주건 여행 다녀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외여행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템플스테이도 갔다 왔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서 불교신자 아니에요. 저 불교신자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저는 무교인데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무교인데 저는 템플스테이 가서 송강사에 가서 진울의 길을 잃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명상하고 막 1080배 하면서 땀 미친 듯이 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가셔서 땀 흘려내셔도요 마음속 울분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죽어도 하기 싫다, 지겹다, 미쳐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1월 달에 어디 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오시기 바래요. 뭐 부모님 집에 어떤 분이 계시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꼭 풀고 오시기 바라고요. 공부 습관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 맞아요. 핸드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저한테 개새끼야 너 수업 똑바로 안 해! 욕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업 시간 그리고 공부할 때만은 핸드폰을 오프합시다. 핸드폰을 오프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바로바로 카톡했을 때 바로바로 답장하는 친구들 치고 합격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핸드폰 최소한 1시간 뒤에는 답장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카톡 바로 답장해야 될까 이 습관 버리고 남자친구가 연락 오면 5시간 뒤에 답장하시고 썸 탈 여자는 한 2시간 뒤쯤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끄세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핸드폰 답장을 했을 때 다시 뇌가 공부에 집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1시간 공부하면서 카톡 한 번 하면은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360일, 이제 시험까지 300일이 남았다 친다면은 6분의 1이면 거의 50일을 1시간에 카톡 한 번 할 때마다 50일이 날아가는 거고요. 카톡을 1시간에 한 3번, 4번 하잖아요.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냥. 자, 나가서 술 먹고 노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오프합시다. 가끔 술 먹고 데이트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저랑 하나 지켜줄 거, 공부할 때만은 핸드폰을 끄셔야 된다. 조교쌤들도 끄고 연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조교쌤들 핸드폰 끄세요. 그러니까 핸드폰 오프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중요한 일, 어디서 연락을 받아들이나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다거나 여자친구랑 좀 헤어질 위기라던가 이럴 때는 오늘 하셔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럴 때는 오늘 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별일도 없는데 핸드폰 오프 이렇게 켜놓고 막 카톡한다. 별 시덥지도 않은 친한 친구들이랑 단체대방에서 킥킥거리면서 기사 공유하고 이런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럴 때건 자기 전이나 아침에 공부 안 될 때나 아침에 통학하시면서나 가끔 하시지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올해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 여기서 지금 100명, 저희 야망이 있어요. 저희 야망은 여기서 100명 합격자 배출해가지고 각 연수원마다 구영모 이름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야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모든 짓을 저 연구소 여기서 지금 유령이 돼서 살더라도 여러분들 다 이끌고 갈 것이니까 절대로 핸드폰만 이것만 끄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래요. 이것만 끄시고 공부하셔도 최소한 합격률이 10%는 올라간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끄시고요. 물론 집안에 육아를 해야 되거나 속을 썩이는 사람 자식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켜놔야겠지만 핸드폰은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 여기 사시는 분도 있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시는 분도 안 사시는 분인데 운동은 어제 김쌤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은 하세요. 왜냐면요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임고 공부하다 보면 몸이 썩어나기 시작을 해요. 진짜 목 아프죠, 허리 아프죠, 막 아파요, 팔 아프죠. 저는 삼수할 때 팔 마비 증상까지 왔어요. 맨날 그 논술 쓰고 2차 시험 전에 2차 시험 영향도 있죠. 아르바이트 하다 왔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막 이러면서 온갖 방황을 팔을 혹사하다 보니까 팔이 나중에 글씨를 못 쓰겠더라고, 펜을 못 쥐겠더라고 막 이래가지고 강남에 연예인들 많이 가는 재활의학과까지 가가지고 주사 맞고 오고 이래가지고 극적으로 시험을 봤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것도 운동 부족 때문에 그래요. 운동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팔만 너무 혹사하거나 핸드폰 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팔에 정말 최악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맨날 책 들고 다니죠. 무거운 거 들고 다니죠. 맨날 쓰죠. 손목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손목 관리 잘 하시고요. 핸드폰도 이제부터는 오른손을 펜을 쓴다면 왼쪽으로 카톡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땀 빼시고 근력을 기르시면은 훨씬 아플 확률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운동 안 하시면 나중에 병원 가 있는 시간, 병원비로 쓰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제가 꼭 강조합니다. 뭐 씻는 시간까지 2시간도 괜찮고 어쨌든 자신의 학세에 맞춰서 일주일에 3일도 좋고 일주일에 이틀도 좋으니까 가끔씩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표 쓰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3일씩 복싱을 열심히 다니다가 사표 쓴 이후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복싱을 지금 코치가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라고 하다가 저는 뭐 복싱도 했었고요. 공부할 땐 복싱 안 했는데 뭐 헬스장 가서 운동도 했었고 여자분들은 필라테스 좋고 요가도 좋으니까요. 꼭 한 가지씩은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난 뭐 돈 아깝다 아니면 어디서 하기 시간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몸풀기 차원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 직전에 하면은 잠이 깰 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침에 간단하게 스트레칭 차원, 뭐 스트레칭만 해도 좀 운동이 남는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갑니다. 특히 3수쯤 하시는 분들은 운동 꼭 가세요. 3수, 4수, 5수 가시면은 거의 뭐 병원, 이제 단골 병원이 있고, 저도 이제 단골 병원이 몇 군데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 단골 병원이 있는데, 제가 가는 순간 등록도 할 필요 없어요. 바로 3번실로 가세요 하면은 바로 들어가서, 또 오셨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침 놓으면 되겠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아프신 곳은 꼭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습관에 대한 점검 부분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잠깐 하고 쉴게요. 습관면을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요, 1시간을 공부하시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운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시간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한 3번은 밖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합격률이 높을까요?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건 괜찮아요. 한 번 정도 나가는 건 딱 좋은. 저도 1시간에 뭐 한 번, 2시간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최소한 자리에 한 번 앉았으면은 다른 이유를 굳이 만들어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꼼꼼하게 책을 보세요. 책 보다가 보면은 한 통! 내가 오늘 야망을 품고 왔는데 한 통 구영모 쌤이랑 나간 부분 내가 오늘 읽을 거야! 하고 딱 했는데 뭐 신석기 시대 뭐래? 뭐야 이거 뭐야? 막 청동기 시대 막 이러면서 나가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초반부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특히 4학년 되신 분들, 갓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참아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나는 그럼 밑줄을 어디 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공부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법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목에만이라도 색깔을 정해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대제목 같은 경우는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따로 만드세요. 저는 큰 제목에는 주황색을 칠해요. 엄청 큰 제목은 주황색을 칠하고 중간 제목에는 파란색으로 칠하고요. 색연필로. 그다음에 가장 소제목에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제목을 밑줄을 칠하면은 최소한 밑줄 치는 맛이라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공부가 쌓이면은 옛날에 쳤던 밑줄이 내가 엉뚱한 데 밑줄을 쳤구나 깨달을 때가 있는데 최소한 제목에 밑줄을 치면 나중에 엉뚱한 데 쳤다라고 후회할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책을 보면은 내가 이 책을 봤다는 흔적을 남기겠어. 한 통? 그래. 내가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는 제목이 4개가 있네. 그러면 여기다 뭐 펜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더 큰 제목에 뭐 핑크색으로 칠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만이라도 그 밑줄을 쳐가면서 이건 소제목이니까 노란색, 이거는 중간 제목이니까 파란색, 이건 더 큰 제목이니까 뭐 주황색, 이건 정말 슈퍼 큰 제목이니까 뭐 핑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밑줄 치는 습관을 한 번씩은 기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밑줄 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가고 그다음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밑줄 쳤는지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안 본 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딱 봤을 때 이거 안 봤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부하는 습관에서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그냥 우리가 쓰는 펜이 뭐죠? 샤프. 긴장했나 봐요.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걸로 그냥 가볍게 이거 봤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다 그냥 써놓으시고요. 모르겠는 거 있으면 써놓으시고요.
뭐 한자음 나 잘 못 읽어 그러면 찾아가면서 있는 한자음 밑에다가 가볍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워가시는 시간만 처음에 잡으셔도 3월 달에는 처음 지금 공부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1, 2월 달에 이런 습관들만 길러가시면서 보셔도 충분하게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우리 임고시험에서 만점 요하는 거 아니에요. 60% 쉬우면 좀 80%, 60% 정도만 한 70% 정도만 맞으면은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30% 몰라도 되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막 끝까지 내가 빨리 이걸 11월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보통은 이 정도만 채워도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합격자들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분명 역사 모르고 막 나 이거 잘 모르는 찍어서 맞췄어 아니면 나 오래 봤으면 떨어졌겠다 막 이러시는 분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한 절반 정도만 채워간다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올해 1, 2월 달에는 핸드폰 끈다. 아니, 운동을 조금씩 한다. 저도 운동 별로 싫어하는 편인데 저도 이렇게 합니다. 복싱 가서 처음에 저 줄넘기 2개 하고 넘어지고 2개 하고 넘어지고 또 코치가 막 이런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복싱, 운동 다 좋아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습관. 내가 1시간 앉으면 최소한 1시간은 자리에 있는다. 그리고 물 먹으러 갈 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제목만 해도 이렇게 밑줄을 쳐 나가자. 연필과 샤프로 해주다. 그럼 선생님 너무 제 책은 더러워서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럴 때는 새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임고생 때 썼던 책이랑 또 학원강사 데뷔했을 책을 또 샀어요. 다. 왜냐면은 저 임고생 때는 꼴에 또 막 밥 먹으러 가면서 본다고 치고 되게 절박하게 했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하기 싫을 때는 막 방황하고 하고 싶을 때는 엄청 절박하게 하는데 저는 앞에는 시대별로 앞에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고려사 편을 잘라서 넣었고요. 뒷페이지에가는 통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대별로 오늘은 고려시대 배울 때는 이거 들고 가서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것을 찾아봐야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랑 한국사 통문 이렇게 해야도 들고 다니고 밑줄도 막 치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막 새로 볼 것도 딱 사가지고 2권 사서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올해는 책값 아끼지 않으셔도 좋아요. 올해 꼭 붙으셔가지고 내년에 가시면은 더 좋은 벌이들 많아요. 방과후를 하시거나 채점 한번 갔다 오시면 올해 학원비 다 봅니다. 채점 한번 갔다 오시거나 한국사나 출제 갔다 오시면 전공 학원비 2배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시면 다 보니까요. 책값 2만 원, 3만 원 아끼지 마시고 커피값은 아끼셔도 돼. 근데 책값 아끼지 마시고 내 책이 너무 더럽다 싶으시다면 한 권을 더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안내를 할 거고요. 시간이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라서 잠깐 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